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뵙고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자주 뵙네요. 예. 평소에 지역 매체와 관련해서 좀 친화적으로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가면 항상 지역 언론과 가장 먼저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 정치하면서 계속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지역 방송 충국도 있고 뭐 네. 민방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지역 언론들이 아무래도 최우선 그런 어떤 인터뷰 대상이 됩니다. 저는 항상.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좀 자주 순천에 계시는 동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잘 읽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작년에 이제 당에서 이제 저한테 윤리위 징계를 때리겠다고 해서 사실 제가 그때 뭐 가처분 걸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래 뭐 어차피 좀 있으면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 무고함은 밝혀질 테니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랑 원내대표가 자기들끼리 텔레그램 문자 주고받다가 뭐 그 소위 말하는 체리따봉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 당대표직에 물러나게 하려고 비대위 전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 상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당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책을 또 내용을 추가하게 됐고 그 다음엔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사실 안에서 허업을 쌓는 일이다. 자기들이 싸우는 일은. 그래서 그럼 정책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를 추가시켜서 정책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고 네. 그래서 책이 한 4파트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선거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제 고찰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은 백화점식 책이 돼버리는 그런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정당, 정책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예. 보수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다 이렇게 또 추천까지 하셨더라고요. 예, 제 사실 정치에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스킬적으로는 배운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께 가장 먼저 책을 보여드리고 이제 출판사를 부탁했는데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데 네. 저도 이제 서두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뭐 미래를 거부할 수 없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가 당대표 하면서 어느 정도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행동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 역사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갔는데 이게 불가역적인 변화가 돼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의원 같은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자기 혼자 소수 의견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조류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18년에 제가 그 홍콩에 갔습니다. 2019년이죠. 홍콩에 민주화운동 하는 데를 네네. 제가 이제 가봤는데 그때 제일 놀라웠던 게 홍콩에 있는 그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 광동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번역해가지고 번안해가지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한국을 벗어나가지고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모델처럼 이제 정립되어 가는 것인데 한국의 어느 집권당 최고위원 하나가 아니면 어떤 의원 하나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 해서 역사의 조류를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미련한 거죠, 그거는. 예. 아니 뭐 이번에 4.3 같은 경우도 태영호 의원은 본인이 뭐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배운 거대로 다 믿을 것 같으면은 사실 태영호 의원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거 다 믿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 활용하면은 역사의 큰 강물 속에서 본인이 역행은커녕 쓸려 내려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보면 정책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저희가 보면 이제 사실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지금 저출산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노력하겠지만은 이게 일본이 30년 전에 겪었던 일이거든요. 일본이 30년 전에 저출산 고령화를 겪으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 그때 그들이 낸 해법, 그들 책을 찾아보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30년 지나가지고 그래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은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약간 다른 관점의 책들이 요즘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도 지금 당연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정당 차원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하는 것도 옳지만은 반대로 그 노력이 성과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누군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네. 대표님께서 정치에 뛰어들게 된 이유 네.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책에는 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은 좀 안 돼 있어. 그건 제가 전에 썼던 책들에 좀 돼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 부분은 이번에 최대한 미래지향적으로 한다고 과거 이야기 많이 뺐는데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순천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원래 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단체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동시에 한 3,400명 학생들을 가르치는 큰 단체였습니다.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하면서 굉장히 그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정치에 영입해가지고 정치를 하게 된 것인데 그거는 이제 계기고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사실 서울에서 그냥 중산층 정도 되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도 가고 나중에 그리고 제 나름의 노력으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고 이 기회의 사다리라는 것이 꼭 살아있는 게 좀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 저는 어릴 때 제가 정치인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소중한 기회 사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 저희 동네 서울 상계동에서도 제 뒤를 이어서 아니면 저 말고도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렇게 사다리를 밟아온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아서 정치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다리가 유지되는 사회가 필요한데 최근에 보면 사다리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제 정치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그 사다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유지하는 것. 예. 본인도 그런 기회를 얻었던 만큼 그 후세대들도 그런 기회의 사다리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치를 하시는 이유단 말씀이시죠?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제가 이제 뭐 하버드 나고 있다 그러니까 뉘집 아들이냐로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갑자기 저렇게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뉘집 아들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년째 탐구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냥 증권에서 다니다 일찍 퇴직하신 그냥 중산층 가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누가 올라왔을 때 뉘집 아들이야를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고 천하람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세상 이런 걸 기대합니다. 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2012년 총선 이후에 네. 이제 계속 연전연패하던 보수가 10년 만에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이기게 됐는데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준석 전 대표께서 대표를 하신 시기이기도 한데 예.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수가 정치 전략을 한 10년 주기로 바꿉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3당 합당을 했을 때, 네.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3당 합당했을 때, 그때는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역구도로 갈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호남 소외론이었죠. 그러니까 JP와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충청도와 영남의 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호남을 소외하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되죠. 네. 지역 감정화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JP랑 DJP 연대하면서 충청도를 민주 세력 쪽으로 끌어들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수도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충청도 표를 많이 가져오셨고 그래서 민주 세력의 충청도 공략이 성공하면서 보수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선진화 담론 같은 것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5년 만에 끝이 나게 됐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뭘 했냐면은 중도화 전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의외로 이제 정책적인 면을 보면 중도적인 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다든지 반값 등록금 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그건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른쪽에선 절대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뭔가 빨갱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런 거 하기 좋은 분이었고 김종인, 이준석 체제도 마찬가지로 중도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던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탄핵 이후에는 보면은 집토끼 지킨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오른쪽으로 가는 노선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황교안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그 전에 탄핵 이후 대선이 너무 어려우니까 집토끼라도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대표 원래 본인은 상당히 중도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략적으로 오른쪽을 챙기는 행보를 가게 되면서 당이 완전 오른쪽으로 좁혀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지도 지금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른쪽에서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른쪽에서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른쪽을 챙기는 행보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앞서 제가 잠깐 당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첫 30대 여당 대표 신화도 만드셨고 당대표를 온전히 임기를 수행하지는 못하셨지만 어쨌든 당대표를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가장 피부로 느꼈던 것들이라면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건 어차피 다들 무슨 대단한 팀워크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이념과 강령을 중심으로 사람이 뭉쳐 있는가 중요한데 지금 보수 정당, 제가 민주당은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념과 어떤 가치 철학보다는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조수진 의원이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보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단 그냥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해서 가져오는 안 좋은 영향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가 강남 갑이거든요. 그럼 서울에서도 압구정이거든요. 그럼 거기는 웬만해서는 보수가 이기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당원들한테 자기 이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굉장히 오른쪽 성향의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이죠. 그분이 원래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너무 오른쪽 발언을 한다는 것도 역설적이긴 한데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자꾸 본인이 출마하려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 팀워크나 아니면은 가치나 철학에 대해 가지고 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당이 그리고 정치가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시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나치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보수 정당이 자유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유를 취임사에서 30몇 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자유가 이 정부의 통치의 근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사실상 예고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안에서 그 자유가 무슨 자유를 뜻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라고 한다 그러면 정치적 자유라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투표할 자유, 선거권이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뽑힐 수 있는 그런 자유, 피선거권이죠. 이 두 개가 이제 유지되면은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다 보는 건데 이번에 전당대회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당원 100%로 투표 룰을 변경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선거권을 제약했죠. 정당은 국고보조금 받기 때문에 국민들도 충분히 의사를 투시할 수 있는데 당원만으로 투표권을 제한한 것은 선거권을 제한한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 못 나가게 하고 유승민 못 나가게 하고 나경원 못 나가게 하고 안철수 나갔더니만 찍어내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피선거권의 제한도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라는 것이 참 말에 입에 담기는 쉬운데 그거를 지켜나가기는 아니면 그거에 따라 살기는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치나 이런 게 좀 그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좀 연동이 좀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두구육 2020년에 핫했던 그런 어떤 사자성어인데 사실 우리가 광고했던 것과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받아보게 된 제품이 다르면 국민들은 화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께서 선거 치를 때 구호가 공정과 상식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 그 공정과 상식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계약했는데 나중에 온 집을 보니까 모델하우스보다는 못한 것 같다. 그때 국민들이 실망하는 지점이거든요. 저는 그게 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 대통령께서 지금이라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모델하우스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모델하우스의 가장 큰 기치는 공정과 상식, 그것을 되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 내걸었던 공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지금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법 앞에 평등이라든지 수사받을 때도 보면은 왠지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있는 인사들은 수사를 덜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국민들은 공정이 깨졌다는 생각을 하겠죠. 상식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은 그럼 그건 상식이 깨졌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잘 제 궤도에 올라서도 저는 지지율은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는 보수 진영에 있습니다. 예. 이 보수의 미덕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보수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보수는 약간 특이하게 발달했던 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자유보다는 어쨌든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셨는데 역설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60년대, 70년대니까 가능했던 리더십이고 지금의 보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은 자유주의 그리고 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이제 진화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보수가 그런 자유주의 또는 불간섭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운영되어야지만이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90년대 말에 보면은 노래 중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 DJ DOC의 그런 노래들 보면은 반바지 입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세상. 젓가락질 잘못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세상. 뭐 이런 것들이 노래 가사였던 것처럼. 네네. 예. 그런 게 어느 시기에나 젊은 세대, 그때 90년대의 젊은 세대가 꿈꿨던 것처럼 지금의 2020년대 젊은 세대도 그런 것들, 불간섭주의나 개인적 자유를 좀 중시하는 보수가 태동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책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이 전 대표께서는 이제 장애인과 예. 여성을 두고서 좀 강도 높은 발언들을 그 이전부터 쭉 해오셨는데 그러면서는 이제 일부에서 혐오를 좀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같아요. 저는 이런 그런데 논의가 저는 논쟁을 일부러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소위 이제 서구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부를 했는데 한 20년 전에 이런 논쟁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인데 네. 저는 제가 장애인과 여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장애인이나 여성 일반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장현이란 단체가 시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르게 구분돼야 될 게 제가 예를 들어 전장현이 싫다라고 하고 전장현이 싫은 이유는 그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면은 그건 혐오입니다. 뭔가 싸잡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흑인이야. 그랬으면 인종차별적이고 그거는 혐오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서울 지하철을 나가 세우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 생각한다. 이거는 혐오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일관되게 저는 전장현이 아니라 전국 장애인 그 연합회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보수 단체가 안보 단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지하철을 세워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투영하려고 했다면은 저는 그것도 비판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혐오냐 아니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싸잡느냐 아니냐. 누가 만약에 예전에 막 그런 지역 비하처럼 나는 전라도 사람이 싫어. 이랬으면 이거는 무조건 그거는 비하고 차별이고 그다음에 혐오입니다. 전라도 혐오인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라도 출신의 어떤 인사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참 싫어. 그랬으면 그거는 혐오와 전혀 무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지 앞으로 이런 논쟁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 그 여성 젠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여자가 싫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자를 싫어하면 여성 혐오죠. 그런데 여성과 남성의 이전 갈등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할당제 문제. 무조건 여성에게 50% 자리를 할당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 제가 이거는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그런 논쟁을 받아들이는 상대 측에서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여성 단체 쪽에서 너 혐오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 논쟁을 끝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항상 진보 진영과 대화할 때 보면은 대화하기 싫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너 종북이지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예, 종북 몰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혐오도 그냥 아무렇게나 너 혐오 이렇게 해버리면은 혐오 몰이가 되고 사회의 중요한 논쟁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다음 단계의 문화로 가져가 보실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는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진짜 혐오를 했으면요. 제가 거기 부끄러울 텐데 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논쟁 무수히 해가지고 예. 어지간하면 제가 혐오의 단계에 빠지지 않는 거는 제가 명확하게 가져갑니다. 그거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이제 사회의 다양한 해법들과 관련해서 책에서도 이제 그 네. 정책 제안들을 좀 하고 계신데 네. 그 보면서 굳이 보수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뭐 이런 또 질문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진행자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가치들, 예를 들어서 안보에 대한 굉장한 이런 몰두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전체주의적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걸 추종해야지만 대한민국 보수가 아닐까라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는 상황인데 저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이거든요. 보수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행동이 좀 더 강화되면은 그것도 네. 이제 보수의 새로운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보수가 오히려 살려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은 자유, 책임, 그리고 경쟁, 공정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유가 너무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은 반대로 공정의 질서를 해치는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버린다. 예를 들어 기름 회사들끼리 담합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없애버릴 정도로 강하게 이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담합과 같은 행위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 형태로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보수라는 것도 이제 자유 그리고 경쟁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예. 준비한 질문이 좀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또 오면 됩니다. 예. 그 이준석 이 전 대표님의 정치의 최종 목표 예. 아까 이제 정치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는데 최종 목표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앞서서 예. 본인도 이제 정치인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실 텐데 예. 본인에게 좀 부족한 건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그 답을 좀 듣고.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원내 정치를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에서 의원들과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타협해내는 능력 같은 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상황 판단에 있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항상 가려고 노력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영화 링컨이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링컨도 노예 해방선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그 안에서 상대당 의원을 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협잡에 가까운 방법도 쓰기도 하면서 아주 큰 선이라고 볼 수 있는 노예 해방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영화에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어떤 그 제 올곧은 목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어떤 수단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공부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인으로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정치할 때는 제가 그렸던 것은 제 하버드 대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 벌써 정치나 아니면은 정부에 진입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각자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언젠가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그런 국익을 위해서 한번 뭔가 제 능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한번 갔다 온 것 빼고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외치에 대한 공부가 되어서 제가 그 준비가 되면은 저는 뭐 중요한 역할도 해보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치 때문에 나가실 때마다 좀 고생하시는 경향성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외치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어느 정치인이나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책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의 저자이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렇게 함께 했는데 대표님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 추천곡 소개해 주시고 좀 간단한 이유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추천곡으로 이제 그 제주 소년으로 알려져 있는 오연준 학생이 이제 불렀던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그 주제곡입니다. 근데 이 가사말을 들어보시면은 그 포카혼타스라는 게 미국 원주민이었는데 백인들이 이제 이주하면서 그걸 탄압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나와 방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적대시하지 말아달라 이런 가사니까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